한번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리를 받아야 되고 또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탄핵 서류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령 거부를 했는데 헌재가 어제 얘기를 했죠. 받은 거로 치겠다. 네, 발송 송달된 것으로 보게 송달 간주하겠다. 참 간주라는 표현이 참. 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실까요? 심판 지연 전략이냐?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소요돼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책임 회피냐? 다 맞긴 한데. 네, 한번 풀어보시죠.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네. 이게 실제로 네.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카드인가요? 제가 궁금한 게 글쎄. 이런 식으로 늦출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글쎄요. 그 헌재가 그랬잖아요. 네. 받은 거로 쳐. 27일 날 변론 준비기를 해. 원래는 근데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리고 송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단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어렵다 근데 되게. 근데 원래 송달 간주라는 제도 자체가 뭐 이런 상황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생방불명이나 소재불명이라든지 전달 안 될 때만 쓰는 것인데 네. 특히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권력에 대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네. 보통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경우가 없죠. 송달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대부분 다 송달을 받았던 것이고. 근데 대통령이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떳떳하지가 못하다. 어떤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만, 뉘앙스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연하는 전략을 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나 아니면 헌재에 대해서 헌재가 이봐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주로 해버리니까 받은 거고. 그렇죠, 받은 27일 날 하는데 만약에 네. 대통령이나 변호인이 27일 날 안 나가, 변론 출석 안 준비 하면 기일에 불참한데 어떻게 돼요, 그럼요? 한 번 더 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론 준비기를 최소한 1, 2회는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또 변호인이 안 짜진다고 실제 변호인이 안 짜질 거예요.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출신에 어떻게 보면 헌재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약간 특수한 재판이라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헌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어야 되고 일반 변호사라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출신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당연히 늦어지죠. 당연히 기피하죠. 이게 뭐 돈을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명분도 없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방송에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대통령이 변호사 말을 안 들을 거잖아요. 변호사 말을 안 들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은 아까 석동윤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탄핵 심리에 대해서 더 수사보다 아니, 우선시한다 그 얘기를 그거는 했기 안 돼,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변호인 왜 찾아? 본인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자격증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변호인단 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실제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변호인 선임이 필수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요? 네, 탄핵 그것도 심판에- 국선 변호인을 하는 건가요? 할 수 있어요. 국선 변호인도 가능해요. 근데 뭐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쓰지는 않을 것이고, 근데 진짜 실제로 한 저 정도 되는 한 10년 차에서 15년 차 정도 되는 아마 중견 변호사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5년 차 정도 되는 어떤 조금 밑에서 일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건에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는 변호사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웬만큼 변호사비 주지 않고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비판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이건 너무 자기가 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정당당하게 맞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도망가? 하여튼 말과 행동이 틀려. 나는 그래서 비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얘기했지만 네. 이 침대 축구의 전형은 이재명이요? 이재명 대표가 익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보여줬기 대표는 때문에. 이재명 대표대로 비판하면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재명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상치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요즘에 국민의힘에서는 나는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워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제가 전략상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더 커진다니까. 근데 왜 막 그렇게 하는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키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한번 결과 세대별로 한번 보죠. 그래도 책임 회피가 굉장히 많네요. 책임 회피가 되게 많고 근데 또 5, 60대는 또 완전히 또 다르네요. 네. 되게 심판 지연 전략에 대한 의견이 훨씬 많고 변호인단 구성은 별로 그렇게 많은 포션은 없고. 한번 성별로 한번 봐볼까요? 성별로 보면 그러니까요. 3대 2대 5 정도 되겠네요. 전체 결과 한번 보시죠. 전체 결과는 3대 2대 5 정도가 되겠네요. 나 별로 못 맞췄네. 진짜 어렵네요. 저도. 책임 회피 쪽으로도 보고 실제로 심판 지연 전략인데 먹히지 않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변호인단 구성의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진퇴양난이네. 근데 실제로 맡으려는 변호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막 제가 농담으로 뭐 매덕 주면 내가 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아니 이게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솔직히 나는 솔직히 법리적으로 그리고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왜 대한민국의 그 많은 변호사들이 발에 차이고 뭐 정말 서초동 가면 진짜 변호사님하고 뒤에서 부르면 한 100명은 뒤를 돌아볼 텐데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 사건을 이렇게 맡으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본인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얘기하는 정말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는지. 정당한 권한 행사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변호사들 다 하죠. 돈만 주면 다 하지. 근데 그래도 안 한다는 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통령이.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지금 헌재에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절차 그러니까 내란죄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걸리고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형식적인 요건, 헌법에 합치한 거냐 합치하지 않은 거냐 이거에 대한 것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법이 있다고 할 때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한 위법,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제 인용 결정이 나겠죠. 그렇다면 이게 보면 형식적 절차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대한 요건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결함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무회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상황인데 그것도 불리한 상황이죠. 근데 여튼 파면까지 이르게 될 상황이냐 그 부분이 저는 이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적인 걸 떠나서 예. 그 계엄의 어떤 발동 요건에 있어서 형식적 절차를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것만 따지죠.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유무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상계엄을 이런 정황 등을 계속 제출을 하겠죠. 그것도 보긴 보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국가 비상 상황이냐, 국가 비상 사태냐 그거에 대한 것만 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요건만 이걸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유무는 뭐 그건 이제 형사법정에서 할 일이고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가 위헌적이다 아니면 위헌적이지 않다 이거에 대한 결국은 판단을 하는 거죠. 계엄의 어떤 발동에 관련에 대해서 대통령은 헌법적 결단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통치행위라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법에 정한 내에서 요건에 해당해야지 어떤 자유재량 면에서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전에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그것도 다 판단 됐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통치행위라고 했지만 타처벌 받았잖아요. 그때 그 대북 선거 예전에 근데 대통령은 예외로 했죠. 그쵸, 대통령은 예외인데 당시에 관여를 했던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그분 분들이 다 그때 유죄 판결 받으셔가지고 복역도 하셨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